상상인증권 신월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만 해도 이제 건설업 반등 기대감이 네. 컸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정부 출범 2달 차 돌아보니 취임 이전의 주가 레벨대로 다시금 건설주가 하락을 한 상황이고 오늘장에서 좀 낙폭이 컸거든요. 네, 물론 개별 이슈를 소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건설주들의 흐름 지금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최근에 뉴스가 일단 호재보다는 악재에 가까운 상황이다 네네. 보니까 상당히 좀 심리에 있어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장의 흐름들을 짚어보자면 최근 3개월 동안은 뭐 코스피가 워낙에 20%대 이상 올랐기 때문에 모든 업종들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최근에 등락은 7월까지 오른 이후에 8월부터 상당한 횡보세 국면에 좀 접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개월간의 코스피가 약 1% 정도 오른 상황에 있는데 건설업종은 7% 정도 오히려 낙폭이 확인되는 상황에 있고 최근 일주일 역시나 코스피의 보합가는 대조적으로 건설업종은 약 2%가량 떨어진 상황에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던 부분들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과 정책, 법률적 모멘텀이 확대된 측면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그 다음에 지속성을 가져주기 위해서는 매크로 지표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동반적으로 좀 수반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크로 단에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한국은행이나 KDI, 정부의 모두들 지금 건설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 상황들에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인허가, 착공 이러한 부분들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악재에 계속해서 민감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투심까지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은 최근 안전사고 관련돼서 대통령과 관련된 장관들의 일제히 경고성 발언들이 나오면서 여기에 좀 더 유의 깊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견인하는 그런 흐름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건설업종, 뭐 당연히 부동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트렌드 역시나 좀 둔화해서 아직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한다라면은 쉽지 않은 국면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진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 공사 현장에서의 이렇게 재해 뉴스, 뭐 건설 면허 취소나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등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정부 움직임이 향후 건설주 투심을 조금 더 위축시킬 요인으로 좀 보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정책에는 명암이 있기 때문에 일단 와닿는 것은 상당히 좀 두려운 측면들이 그렇죠.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매출, 이익과 상반되어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안전, 규제 이러한 부분들이 부상이 되었을 때에는 투자, 특히 이 시장 경제에서 자본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호재라고 인식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희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기존의 건설주에 대한 투자자들 입장에 있어서 본다라면은 이러한 규제가 더욱 강화가 되고 이익 창출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 요인들이 부각이 된다라면은 불확실성 확대 측면에서 주가에는 상당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고 특히나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특정 사업장 그리고 회사명 이런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에 있어서 안전관리 능력과 규제 대응 능력 등이 이제 좀 집중이 된다라면은 기업의 이런 리스크 대응 능력에 따라서 주가의 상단을 다시 한번 재평가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단기적인 측면에선 다소 아쉬울 수 있겠지만 여기에 기업의 역량이 받쳐줄 경우에는 향후에 더 높은 이익 창출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후단에 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부동산 수요자 입장에 있어서는 일단 이런 사업장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뭐
언론이나 그리고 인터넷상으로 이런 공포심, 두려움이 부상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그만큼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향후에 심리적인 안정성을 좀 강화시킬 수가 있겠고, 그리고 기업의 경영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유의 있게 살펴보면서 아무래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수요자들의 스탠스 역시나 이런 좀 더 두드러지는 양극화에 있어서 일조를 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겠습니다. 다만 부동산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런 규제가 강화될수록 아무래도 주택과 부동산의 공급이 늦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최근에 공급에 관련된 감소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뭐 좋은 부분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라면은 투자자들의 입장, 건설 업종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겠으나 향후에는 기업의 경영, 관리 능력, 위기 대응 능력에 따라서 이런 향후의 향방들이 좀 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 포인트로 삼고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가운데요, 이 KDI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유지를 하면서 그 이후로 건설업 부진을 꼽았습니다. 지금 추경으로 돈을 풀고 소비를 늘렸음에도 1%대 성장 진입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건설업 때문이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될 텐데 현재 부동산 시장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가요? 네, KDI에서도 참 이례적으로 한국은행과 동일한 0.8% 성장률을 제시를 했고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나 한국은행과 진단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KDI는 건설 투자의 큰 폭 감소 때문에 0%대 성장이 불가피하다라고 했고 지난 전망에서는 마이너스 3.9%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 전망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8%까지 건설업에 관련된 부분을 추가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점은 건설업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과 함께 아직 반등하는 모습들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내수의 양대 축은 소비와 건설 투자로 볼 수가 있는데 소비는 잘 아시다시피 소비 쿠폰이 지급이 되었고 전반적으로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반등을 하면서 향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진적으로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과 건설 투자 쪽에 있어서는 여전히 아직 긍정적인 면들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다소 어두운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하겠고요. 결국에는 정부의 입장에 있어서는 건설 투자를 지연시키기는 다소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건설에 경기 집중을 하였을 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히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627 금융 규제가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대출 LTV와 상관없이 6억 원까지 했다라는 점은 아무래도 서울 평균 주택 가격 14억 원 이상에 대한 주택가 지역을 타겟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서울 이외의 지역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보합세,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에 있어서는 주택시장이 여전히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는 점은 상당히 이 정책을 어떤 식으로 미세 조정을 할지를 고민스럽게 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대출 시장과 금융 완화적인 스탠스가 금융권에서는 100% 나왔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주거용 즉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온기 역시나 상당히 제약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3대 도심의 프라임 오피스 빌딩들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아직 활발하지 않다라는 점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그 냉기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건설 투자를 살려야 되는 것은 맞으나 이번 추경에서도 잘못된 신호를 줄까 봐 대규모 인프라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뺀 점을 고려할 때 건설 중심으로 경기를 살리는 스탠스는 이번 달 말에 나오는 예산안에서도 상당히 좀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조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시야를 돌려볼게요. 간밤 미국의 CPI 발표로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B컷 기대감도 지금 커진 상황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면 이제 대출 금리와 연동되어서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조금 너무 나아가서 희망 회로를 돌린 생각일까요? 아무래도 미 연준의 기준금리 자체가 중립금리 대비해서 약 2%포인트 정도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긴축 국면이 장기간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 그리고 연간으로 올해와 내년 각 2회 정도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금융시장 친화적인 스탠스가 주택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영된다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들이 있겠고요. 어제 미 증시는 상당히 환호를 했었죠. 전체적인 CPI에 대한 흐름들이 관세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다라고 진단을 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채권 시장에 있어서는 미국채 2년물 기준으로는 금리가 소폭 떨어졌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B컷 금리 인하 기대감마저도 형성이 되었기 때문인데 오히려 미국채 10년물과 같은 지표물 금리는 올라가는 모습들은 이 근원물가에 대한 우려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측면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주거비와 같은 서비스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가에 대한 경계심을 미국 채권 시장에서 버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 주거비는 왜 올라가느냐? 결과적으로 미국 역시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 이전과는 다르게 주택의 공급 수준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이례적인 발언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기준금리를 1에서 2%대까지 내려야 된다. 모기지 금리가 너무 높다.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력 사업이었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본인만의 철학을 가지고 이러한 언급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력 을 미칠 가능성은 있겠지만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미국과 한국이 이렇게 선후 관계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림은 아직은 좀 이르다. 다만 국내에 있어서는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양극화, 가격의 양극화가 좀 빠르게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측면들은 미국과는 좀 우리가 별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상인증권 신월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